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8,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나이에 수능에 떨어지고 미래를 꿈꿔볼 겨를도 없이 40살의 하반신 마비 남성에게 시집가야만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차고 불쌍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운명의 그 첫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온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갓 18살이 되었습니다. 한창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고 빛나는 미래를 그려야 할 나이죠. 하지만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수능에서 저는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불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지만 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벌써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네 딸 서연이 대학 떨어졌다며, 그러게 공부는 해서 못한대. 그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자존심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절 위로하고 재수할 기회를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실패자, 집안의 수치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원래부터 가부장적이고 마을에서의 체면을 중시했던 분이셨거든요. 아버지에게 대학에 떨어진 딸은 그저 짐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만 내쉴 뿐 슬픔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도 남편의 말에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저는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학도 떨어진 애한테 더는 돈 드릴 거 없어. 다 큰딸 시집이나 보내서 짐 덜어야지. 마침 최서방네 아들 민준이 짝을 찾는다는데 그 집 부자라서 서연이 고생은 안 시킬 거 아니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40살인데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까지 왔다지 않아요. 우리 서연이는 이제 겨우 18살인데 계집애가 공부는 해서 못하게. 아버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시집 가서 애 낳고 살림만 잘하면 그만이야. 돈 많은 집에 가면 저도 편하고 우리도 걱정 덜고 얼마나 좋아. 내가 결정했으니 당신은 군소리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멍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18살인 나를 40살의 장애인에게 강제로 시집 보내겠다니. 소리치고 발버둥 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꿈꾸던 제 미래, 빼곡히 필기했던 노트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레는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결혼이라는 길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제게 주말에 최서방네 집에 인사드리러 갈 테니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니 따르라는 투였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가요. 전 아직 어리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이 애비 얼굴에 먹칠을 할 셈이냐. 계집애가 어딜 감히 선택을 해. 18년 동안 널 키워줬으니 이제 네가 집안을 위해 희생할 차례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훔칠 뿐 저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항할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에 제가 그저 약간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길 수 있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보러 가던 날 저는 어머니가 꺼내주신 낡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가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의 집에서 저는 미래의 시어머니 윤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가 참하네. 순종적이면 더 좋고, 우리 집은 다른 건 필요 없고, 그저 우리 민준이 잘 보살펴줄 애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반신 마비인 남자를 돌볼 간병인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제 미래의 남편, 민준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슬픈 눈으로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별말 없이 고개만 까딱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결혼을 하는 건지 감옥에 갇히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딸을 팔아치우듯 서둘러 혼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고 어머니에게 재수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네가 힘든 거 알지만 가난한 우리 집에 힘이 있니? 내 아버지를 어떻게 이기겠어? 결혼식 전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제 운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꺾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들으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겁니다. 결혼식은 시끄러운 음악과 하객들의 축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이 저의 젊은 나이에 팔자도 기구하지 늙고 병든 남자한테 시집 가다니 그래도 부잣집이니 다행인가. 저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며 요란한 폭죽 소리 속에서 웨딩카에 올랐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낯선 방에 들어서는 죄수처럼 온몸을 떨었습니다. 민준 씨의 방에서는 은은한 나무 향이 났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고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난 일로 인해 저는 운명이 저를 희롱했지만 동시에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신방의 문이 닫히고 바깥의 소음이 잦아들자 저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늘 막 제 남편이 된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옷자락만 꽉 쥔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서러움, 두려움, 무력감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 무서워하지 말아요. 이 결혼 원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진솔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세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내가 아무리 눈이 멀었어도 18살 아가씨가 나처럼 40살 먹은 휠체어 신세인 남자랑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어 할 리 없다는 것쯤은 압니다. 장인어른과 우리 어머니가 꾸민 일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 속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물건처럼 여기고 아내이자 하녀로 부려먹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민준 씨는 전혀 다른 사람,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서연 씨에게 손끝 하나 대거나 힘들게 할 생각 없어요. 그저 말벗이 되어주고 이 외로운 시간을 함께 견뎌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3년 전 사고를 당했어요. 건강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니 살고 싶은 의욕이 모두 사라지더군요. 오늘 서연 씨를 보니 당신도 나 못지않게 힘들 거라는 걸 알겠어요.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기 전에 친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흑,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유를 잃고 이곳에 갇혀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드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약간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남자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마주 앉아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건설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자신의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었지만 사고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 꿈에 대해, 불합격한 수능에 대해, 미처 펼쳐보지 못한 대학 생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인생에 나타난 건 선물 같아요. 당신을 더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도록 노력해요.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앞에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장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존경스러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따뜻한 마음을 만났으니 큰 이득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마당으로 나서자 온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을 보낸 어린 신부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칠 거라 생각했고 다른 누군가는 제가 도망쳤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준 씨의 휠체어를 밀며 마당으로 나왔을 때 제 얼굴은 환했고 그의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평온하게 미소 지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님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 부모님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서연이 저의 독하네. 저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아니면 벌써 운명을 받아들인 건가? 근데 저렇게 보니 두 사람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답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동정도 경멸도 받지 않을 겁니다. 제 운명은 제가 직접 다시 쓸 겁니다. 지옥 같을 거라 두려워했던 신혼 첫날 밤은 제게 공감과 인자함이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더 많은 시련과 따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 제가 함께라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운명은 나에게 아주 잔인하지만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그날 아침 저와 민준 씨가 함께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이후로도 마을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착하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칭찬했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서연이 저의 돈 보고 저 불구 남편한테 시집간게 뻔하지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들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계속 신경 쓰다가는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민준 씨는 내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새 집에서의 삶은 세상의 시선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시댁 식구, 바로 시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님은 동네에서 입담 좋기로 소문났지만 실은 매우 날카롭고 계산적인 분이셨습니다. 첫날부터 저를 며느리를 보는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마치 물건값을 매기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빤히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새댁은 시집 왔으면 눈치가 있어야지. 이제부터 집안일은 손 빠르고 깔끔하게 해야 한다. 이웃들이 게으른 며느리 들였다고 흉보게 만들지 말고.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노력만으로는 안 돼. 잘해야지. 똑똑히 명심해라. 여긴 네가 꿈이나 꾸면서 한가하게 지낼 곳이 아니야. 가난한 시골뜨기의 대학까지 떨어진 네가 이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복인 줄 알아. 라고 쏘아붙이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때 퇴마루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 씨 이제 막 왔는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윤 여사님은 아들을 획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다 널 위해서 얘를 엄하게 다잡는 거야. 얘가 널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널 책임지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민준 씨를 돌볼 합법적인 간병인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시어머니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찌개를 조금 짜게 끓였더니 계집애가 이리 솜씨가 없어서야. 앞으로 네가 끓인 찌개를 누가 먹겠냐? 여기가 네가 여왕처럼 대접받는 곳인 줄 알아? 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여러 번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먹을게요. 제 입에는 맛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말은 시어머니의 화를 돋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손이 퉁퉁 붓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가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갈라진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서연 씨, 많이 힘들죠?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고생을 하네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좀 서러워서 그래요.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적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민준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에도 아직 의미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졌던 한 남자의 영혼에 작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제 귓가에 대고 칼날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 불구덩이 남편한테 시집 온 게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안다. 하지만 똑똑히 들어. 넌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해. 남편 흉보거나 불평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길들이기 위해 일부러 겁을 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절망적인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과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그가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다시 민준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혹독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제부터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무력해 보였던 그 남자가 제게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행복이 언제나 꿈처럼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해주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자마자 민준 씨가 스스로 휠체어를 몰아 마당으로 나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를 진짜 며느리로 대해주세요.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또다시 서연 씨를 나무라는 걸 듣는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윤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지금 이 어미를 나무라는 거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연 씨는 제 아내이고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를 아끼신다면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민준 씨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우리는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은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내 젊음을 묻는 무덤이 아니라 내가 더 강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기회일지도 몰라.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대놓고 저를 호되게 꾸짖지는 않으셨지만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제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녀가 저를 진정한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 때문에 잠시 조용해진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성격상 이 침묵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과 같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민준 씨를 모시고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일이었지만 민준 씨가 서연 씨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거나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같은 작은 칭찬을 해줄 때마다 제 마음은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때로는 작은 인정과 공감만으로도 사람은 모든 피로를 이겨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오후에는 종종 민준 씨의 휠체어를 밀고 집 뒤 저수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주머니들이 물을 길러오가며 우리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동정심뿐만 아니라 호기심과 약간의 질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것 봐. 민준이가 비록 휠체어 신세지만 참 착하고 아내를 아낄 줄 아는 것 같아. 박서방네 딸 서연이 팔자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아는가 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멀쩡한 남자한테 시집가서 맨날 맞고 사는 애들보다 100배는 낫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고 젊은 남자와 결혼했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비록 장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투심은 악의적인 소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가 부잣집에 잘 보이려고 남편에게 아양을 떤다거나 저의 착한 척하는 거지 곧 본색이 드러날 거리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법이니까요. 한편 시어머니는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민준 씨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제가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무언가 꿍꿍이를 부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이불을 개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말 몇 마디로 우리 민준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걔가 널 아끼는 건 좋지만 며느리 도리 외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조용히 살면서 민준 씨를 잘 돌보고 싶을 뿐 다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비웃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식사 중에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힘든 일은 사람을 사서 시키고 서연 씨 부담을 좀 덜어주면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필요 없어. 이 집에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편한 것에만 익숙해지면 나중에 고생을 못 견뎌.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위해 한 말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툇마루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속상해하지 말아요. 우리 어머니 성격이 저렇지만 난 당신 마음 다 알아요. 난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생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 무시당하는 게 슬플 뿐이에요. 저는 이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절대 그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빛이에요. 그 말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밤바람에 머리카락을 맡긴 채 제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시어머니의 불만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민준 씨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휠체어를 밀고 산책하는 것을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댁이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요란을 떠는지 남들이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줄 알겠네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민준 씨의 변화가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웃음이 많아졌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특히 아직 감각이 조금 남아있는 팔과 다리로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신기하네. 서연이가 온 뒤로 민준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예전엔 방에만 틀어박혀 있더니 이젠 마당에 나와서 운동도 하잖아. 그 말을 들으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삶의 의지를 되찾은 것은 기뻤지만 이로 인해 시어머니가 저를 더욱 경계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민준 씨가 침대 옆에서 서는 연습을 하는 것을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괜히 사람 잡지 마라. 민준이 몸도 약한데 괜히 무리시키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더 고생이야. 민준 씨가 어머니를 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서연 씨가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전 다시 일어설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녀 역시 아들의 변화가 기쁘지만 그 공이 제게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저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이 며느리살이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제 곁에는 민준 씨가 있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그는 제게 가장 큰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더 참자. 시간이 내 진심을 증명해 줄 거야.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알아주실 거야. 어둠 속에서 저는 잠든 민준 씨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길이 아직 멀고 험하지만 사랑과 인내가 있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댁의 온후로 제 삶은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민준 씨의 애정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달콤함과 시어머니의 냉대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파도가 공존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고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인내심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동정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저의 보기보다 대단하네. 참고 견딜 줄 알고 민준이도 저렇게 잘 챙기잖아. 봐, 최서방네 집이 요즘 환해졌어. 예전처럼 어둡지가 않다니까. 그 칭찬들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스치는 분노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말은 더더욱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노골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뭘 하든 남들이 널 이 집 안주인으로 착각하게 만들지 마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다 거칠의 일뿐이니 괜히 헛된 꿈 꾸지 말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히 다른 생각 품은 적 없습니다. 어머님, 그저 제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그녀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제 진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섣불리 맞서봤자 관계만 더 악화될 뿐이니까요. 민준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나무랄 때마다 그는 미안해했고 그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속상해하지 말아요. 언젠가 어머니도 알아주실 거예요. 착한 사람은 하늘이 버리지 않는데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고통 속에서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사건은 어느 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물건을 치우고 있는데 골목 밖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저수지에 빠졌어요. 저는 급히 달려나갔고 아이들이 겁에 질려 마을 저수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사이로 한 아이가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이웃집 영인의 아들 준우였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차가운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헤엄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발버둥 쳤고 그 바람에 우리는 함께 물속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필사적으로 무틀 향해 헤엄쳤습니다. 입으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눈이 따가웠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탈진했을 때 마을 어른 몇 분이 달려와 우리를 물 밖으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아이는 몇 번 콜록거리더니 이내 숨을 제대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영희 엄마는 울면서 아들을 끌어안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죽었을 거야. 저는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둘러싸고 용감하고 착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서연이 저의 정말 복덩이네. 저렇게 어리지만 용감할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거센 물살 속으로 목숨 걸고 뛰어들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제가 사람을 구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비웃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제 선한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른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잠시 스치는 감동을 보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리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옷 갈아입어. 감기 걸려서 남들 귀찮게 하지 말고.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입으로는 칭찬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민준 씨 곁에 누웠을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단지 한 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구했어요. 오늘 난 당신이 운명에 순응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똑똑히 봤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지로 시집 온 어린 소녀가 아니라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련들이 제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힘을 길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저를 완전히 다르게 대했습니다. 더 이상 악의적인 수군거림은 없었고 따뜻한 인사와 애정이 담긴 시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시장에서 저를 만난 많은 분들이 최서방네 며느리 서연이 정말 대단하고 용감해. 하늘이 복을 내렸네. 우리 마을 전체가 덕을 봤어라고 칭찬했습니다. 영희 엄마는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맛있는 것이 생기면 항상 나눠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닥달하지 않았고 아직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를 불러봐는 진지하게 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날 네가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내 몸도 챙겨야 한다. 이 집에도 네가 필요하니까. 저는 말을 잃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그녀가 제 노력을 인정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말이었지만 제게는 천금보다 더 값졌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끈기 있게 다리 근육 운동을 하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확신에 찼습니다. 어쩌면 마침내 시어머니도 알아주실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저는 더 이상 처음처럼 두렵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사랑과 인내가 있다면 행복은 늦게라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마을 저수지에서 준우를 구한 사건 이후 사람들은 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정하거나 경멸하던 시선은 존중과 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제 손에 채소나 과일을 쥐어주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참 복도 많지. 저렇게 착하게 사니 하늘이 돕는 거야. 그 소박한 말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님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은 실수를 해도 더 이상 닥달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부드럽게 타이르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실수로 밥을 태웠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불호령을 각오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밥은 주식인데 소홀히 하면 쌀이 아깝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민준 씨를 돌보고 마을 사람들의 칭찬까지 받게 되자 그녀의 경계심도 서서히 누그러진 것입니다. 민준 씨는 기뻐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봐요, 어머니가 달라지셨잖아요. 다 당신의 인내심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살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심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집안이 평온해지자 밖에서 새로운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예전부터 저를 가난한 출신이라며 무시했던 시댁 친척들이 다른 방식으로 저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 씨의 사촌 여동생인 혜진 씨가 대문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걔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하는 거지. 애 하나 구했다고 성인군자라도 된 줄 알아?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도 민준 씨 정성껏 돌보는 건 사실이잖아. 혜진 씨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속셈이 있는 거지. 민준이네 집 재산 보고 인생 역전하려고 붙어있는 거지. 착하긴 뭐가 착해. 그 악의적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서 해명하고 싶었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해명할수록 사람들은 저를 더 위선자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돌아섰고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눈에는 전에 없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악담에 신경 쓰지 말아요.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내일 내가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게요. 저는 급히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부추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 괜찮아요. 그냥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되게 구는지 슬플 뿐이에요.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너무 착해요.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모든 것을 보고 입을 다물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과연 그 후로도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지만 그들은 민준 씨의 긍정적인 변화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보조기구를 잡고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곁에서 그를 부축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넘어졌을 때 저는 겁에 질려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해보고 싶었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연습이잖아. 그런 그의 모습에 저는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가 다시 튼튼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 덕분에 저 또한 매일 더 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부르는 호칭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서연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최서방네 며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박한 호칭이었지만 제게는 큰 인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집안 제사가 있어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사 중에 혜진 씨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참 대단해.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데 집안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 나는 겉모습만 보고는 안 믿거든.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렸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준 씨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말 조심하는 게 좋겠다. 서연 씨는 내 아내고 밤낮으로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야. 앞으로는 우리 집안에서 누구도 서연 씨를 모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민준 씨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말을 잃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의심의 눈초리에 맞서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을 배웅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그동안 억울한 말 많이 들은 거 안다. 하지만 오늘 네가 침착하게 잘 대처해줘서 고맙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 악한 입으로 자기 업보를 쌓는 거니 신경 쓰지 마라. 진심으로 살면 하늘이 알아준다는 것만 기억하렴.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저 제 도리를 다하고 민준 씨와 이 가정을 잘 돌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처음으로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인정을 향한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질투, 섞인 말들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믿음이 싹 텄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들도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저를 가로막는 어둠이 아니라 제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의 기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녀는 잔소리 대신 조용한 관찰을 택했습니다. 때때로 제가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의 상태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열심히 재활 운동을 했고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오후마다 제가 그의 서는 연습을 도울 때면 온몸이 땀으로 젖고 떨렸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보여요? 어제보다 더 오래 서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대단해요.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와 우리 가족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기 연습을 마친 민준 씨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의자에 앉히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이상해요. 시어머니가 달려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지쳐있는 아들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어서 의원을 불러와. 그날 밤 내내 저와 시어머니는 번갈아가며 그의 땀을 닦고 몸을 주물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두 손이 덜덜 떨렸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를 잃는다면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의원이 도착해 진찰을 마친 후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너무 무리했군요.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너무 힘든 훈련을 했어요. 폐가 약해져서 염증이 생기기 쉬우니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고 그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여전히 의지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서연 씨. 난 그냥 빨리 건강해져서 당신을 돌봐주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울면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보 같아요. 제가 언제 빨리 일어서 달라고 했어요. 전 그냥 당신이 제 곁에 건강하게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사이의 감정이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파 보였습니다. 의원이 돌아간 후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나는 지금까지 네가 의무감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진심이라는 걸 알겠다. 네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민준 씨 덕분에 더 강하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는 제게 전부예요.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정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는 기침을 자주 하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식사와 약을 챙기고 밤에는 그의 잠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그의 베개를 고쳐주고 있을 때 그가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힘들게 해서 미안해. 당신은 아직 젊은데 이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있을 때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오히려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눈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눈물을 닦아주었고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민준 씨가 위독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고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어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저의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네. 요즘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디 있어. 예전에 저를 비난하던 친척들조차 더 이상 악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저를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밖에서 비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함께 민준 씨를 돌봤습니다. 여러 날 밤을 아들 침대 옆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고 눈은 퀭했지만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모성애는 언제나 깊고 강하지만 때로는 단단한 껍질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침대 옆에서 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얘야, 들어가서 좀 쉬어라. 내가 지킬게. 네가 너무 말라서 안쓰럽구나. 저는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그렇게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민준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복이 많아서 너 같은 애를 만났구나. 이제부터 누구도 널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그 오랜 시간 끝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진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와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네요. 그 말에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강한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시련은 혹독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가깝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과 인내로 우리가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민준 씨가 건강하게 미소 짓고 저는 이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큰 병을 앓은 후 민준 씨는 거의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꾸준한 재활 덕분에 그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그는 이제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아침마다 팔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땀으로 옷이 흠뻑 젖도록 노력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안쓰러우면서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조기구를 잡고 걷는 연습을 돕고 있을 때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약속할게요. 난 반드시 다시 걸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힘으로 당신 곁에서 걷고 싶어요. 평생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눈물이 흐르는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당신을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의 떨림 속에서 저는 육체의 나약함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차가운 눈으로 보지 않았고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저와 함께 밥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요즘 너무 마른 것 같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민준 씨만 건강해지면 전 기뻐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애써 감추려는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 씨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돕는다는 말이 맞네. 서연이가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니 민준이가 회복되는 거야. 그 칭찬은 저를 우쭐하게 만들기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길고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민준 씨의 옷을 꿰매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 아직 있어요? 저는 멈칫했고 바늘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질문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저도 대학에 대한 꿈이 있었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낙방과 이 결혼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감히 생각도 못해요. 지금은 당신과 이 가족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겨우 19살이잖아요. 당신의 청춘을 부엌과 내 병간호에만 쏟게 할 수는 없어요. 난 당신이 배우고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눌려 있던 열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다 채우지 못한 노트와 강의실에 앉아있던 제 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픈 남편을 두고 공부하러 가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떡하고요? 제가 공부하러 가면 누가 당신을 돌봐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겐 어머니도 계시고 친척들도 도와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의 미래를 막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의 꿈을 이룰 자유를 주는 것, 그 말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민준 씨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저를 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연 제게 그 길을 다시 걸어갈 용기가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예전에는 내가 공부는 해서 못하나 며느리 노릇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틀렸다. 너는 아직 젊고 똑똑하니 공부를 해야 한다. 나와 민준이는 집에서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공부해서 지식을 쌓으면 나중에 이 가정을 더 잘 이끌 수 있을 게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고 저를 그림자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제게 공부를 하라고 격려해 주다니. 저는 울면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준 씨와 어머님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때부터 저는 시간을 쪼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밥을 짓고, 낮에는 민준 씨의 재활을 돕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 앉아 낡은 책을 펼쳤습니다. 민준 씨는 종종 옆에 앉아 저를 격려했습니다. 읽어봐요. 나도 같이 들으면서 옛날 지식을 좀 떠올려 볼게요.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꿈꿨습니다. 그런 밤이면 제 마음은 더 이상 어둡지 않고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이 저의 참 별나네. 시집 와서도 공부를 다 하고 그래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건 좋은 일이지. 민준이가 아내를 아끼고 이해해주니 저럴 수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어림도 없었을걸.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난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언젠가 당신이 학사모를 쓰고 온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여자도 가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았던 꿈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손을 꼭 잡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어줄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책을 다시 손에 쥔 날부터 저는 묻혀버렸다고 생각했던 젊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공식과 글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줄 한 줄 더듬어 읽고 모든 것을 다시 외워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짓고 민준 씨의 재활을 돕고 집안일을 마치고 책상에 앉으면 눈이 감기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격려하는 민준 씨의 눈빛과 포기하지 말고 남들만큼만 해라. 어중간하게 끝내지 말고라고 부드럽게 타이르시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다시 책상에 앉혔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저는 호롱불 옆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씨가 한밤중에 깨어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그만하고 이제 쉬어요. 내일도 할 일이 많잖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고 싶어요. 이 꿈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그에게 하는 말이자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시집간 여자가 공부는 해서 뭐하게 집에서 남편이나 돌볼 것이지 괜히 겉멋만 들었어.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나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했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이었습니다. 공부와 집안일 그리고 밭일까지 시간을 쪼개 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은 날에는 제가 밭에 나가 모내기를 하고 돌아와 부랴부랴 밥을 짓고 빨래를 한 뒤에야 겨우 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쑤셨지만 마음만은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서려 애쓰는 민준 씨를 볼 때마다 제가 먼저 포기한다면 부끄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너무 지쳐서 책상에 펜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준 씨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가기만 해요. 당신이 쓰러지면 내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점차 제 학업 성과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하기만 했던 수학 문제들이 풀렸고 어려운 글도 더 수월하게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민준 씨가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제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부가 단지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점차 제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면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못해서 네가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니 참 기쁘다. 남들이 뭐라 하든 네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거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때 저를 두렵게 했던 엄격한 분이 이제는 저를 격려하고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검정고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읍내에 가서 원서를 접수하고 몇 번의 보충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내팽개치고 자기 꿈만 좇을 셈인가 보네. 며느리가 저렇게 욕심이 많아서야. 나중에는 시댁을 무시할 게 뻔해. 그 말들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제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한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가정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친척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제 편을 들어주셨고 민준 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험날 저는 18살 때처럼 가슴이 떨렸습니다. 시험 내내 손이 떨리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의 말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꿈을 위해 쓰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고 시험장을 나서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마침내 두려움에 맞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날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하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꽤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가 민준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나 합격했어요. 진짜로 합격했어요. 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난 처음부터 당신을 믿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시어머니도 드물게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하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어떤 칭찬보다 값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무시당하던 가난한 며느리도 끈기와 노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툇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바람에 속삭였습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준 남편과 어머님 감사합니다. 앞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겠지만 이제 제게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날, 제 마음속에는 환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앞으로의 길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집안일과 민준 씨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읍내 학원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매일 더 일찍 일어나야 했고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바쁘게 움직이는 저를 시어머니는 종종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 대신 몸 조심하거라. 먼 길 다니고 공부까지 하려면 힘들 텐데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잘 조절할게요. 민준 씨는 언제나 저를 걱정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당부했습니다. 길 조심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당신의 공부는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말아요. 난 당신이 성공하는 날을 기다릴 거예요. 그 격려의 말들이 제게는 날개가 되어 용기 내어 교실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또래 친구들도 있었고 나이가 더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배우고 싶다는 같은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위축되었지만 제가 성실하게 노력하자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서연 학생은 정말 성실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도 저렇게 끈기 있는 모습은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좋게 봐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만날 때마다 공부는 좋지만 남편 내팽개치지는 마라. 여자가 부엌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글자 좀 안다고 인생이 달라지나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들은 돌멩이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변명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끈기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저녁에 학원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다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민준 씨를 돌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연습하는 남편과 제가 돌아오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소 짓는 시어머니를 보면 모든 피로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집에 오는 길에 비를 흠뻑 맞아 옷이 다 젖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준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왜 비를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추위에 떨며 웃었습니다. 당신 저녁 굶을까봐 빨리 오고 싶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너무 고생하네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당신만 희생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사랑이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나눔만으로도 충분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성적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공부가 뒤처지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칠 때 저는 떨리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서연이 저에 정말 대단하다. 며느리 노릇하면서 공부까지 저렇게 잘하다니. 예전엔 다들 제가 장애인한테 시집가서 인생 망쳤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멀쩡한 남자한테 시집간 애들보다 훨씬 낫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쭐하기보다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제 끈기가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점차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말은 많이 안 하셨지만 이웃들에게 우리 며느리 참 똑똑해. 효심도 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한없이 따뜻하게 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제게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밤에 공부할 때면 그는 옆에 앉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나한테도 설명해줘요. 나도 같이 시험 보면 합격할지 모르잖아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고 다시 진지하게 공부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저는 우리 두 사람의 눈에서 희망과 미래가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공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저녁 식사를 늦게 준비했습니다. 마침 들른 친척들이 거봐 공부에 빠져서 집안일도 잊어버렸네. 이러니 누가 견디겠어?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대신해 나섰습니다. 얘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는 거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다. 집안일은 나와 얘가 알아서 할 테니 남의 일에 참견 마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저를 진정한 딸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시집온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풍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알았으며 무엇보다 제 꿈을 위해 살면서도 제 의무를 다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과제를 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알아요? 지금의 당신을 보면 마치 불꽃 같아요.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불꽃. 저는 목이 메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과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어둠을 헤쳐나왔고 이제 우리 앞에는 새벽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 마음속에는 강한 믿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직 많은 시련이 남아있겠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능에 떨어진 불쌍한 소녀가 아니라 사랑과 가족, 그리고 제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아내이자 며느리, 그리고 학생이었습니다. 첫 학기 성적표를 받은 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성적 게시판 앞에 서서 제 이름이 최상위권에 있는 것을 보고 눈이 흐려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호롱불 밑에서 밤새워 공부했던 날들, 밥을 지으며 공식을 외우던 순간들, 과제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목이 메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가 반에서 최상위권이래요. 제가 해냈어요. 민준 씨는 환하게 웃었고 그의 눈은 아이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난 처음부터 당신을 믿었어요. 정말 장해요. 서연 씨. 마루에서 나무를 다듬던 시어머니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이제 누가 감히 널 무시하겠니? 저는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나중에 당신이 더 많이 배우고 일하게 되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에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모두가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 속에는 전에 없던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민준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시어머니도 겁에 질려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왜 넘어졌니? 제가 준비하는 동안 민준 씨가 저를 부르지 않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한 다리가 버티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해요? 제가 몇 번이나 기다리라고 말했잖아요.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설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저는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짐이었던 적 없어요. 당신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에요.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 넘어진 후로 민준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는 더 오래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도 밤낮으로 걱정했고 눈은 항상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도 못 살 것 같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온갖 방법을 찾아 새로운 재활 운동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끈기 있게 그가 무리하지 않도록 조금씩 함께 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난 이제 다시는 못 걸을 거야라며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숨 쉬는 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제 확고한 태도에 그도 다시 힘을 냈습니다. 매일 그는 다시 앉고 다리를 움직이고 제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땀으로 옷이 흠뻑 젖고 아픔에 입술을 깨물면서도 그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마을이 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정말 서연이 덕분에 민준이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네. 저 부부가 저렇게 서로 의지하니 누가 감동하지 않겠어. 그 말들이 퍼져나가자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척들조차 비꼬는 말을 줄이고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제 성적은 계속해서 향상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게 군단위 경시대회에 참가해 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저는 집안일도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며 망설였지만 선생님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학생,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기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민준 씨와 시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반드시 참가해야 해요. 이건 당신의 기회이자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집안일은 나와 민준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두 사람의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지로 시집 온 불쌍한 소녀가 아니라 신뢰와 기대를 받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날 저는 몹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 어머니를 떠올리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높은 상을 받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이 저 애가 정말 가문을 빛냈네. 무시당하던 처지에서 이제는 모두의 본보기가 되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제가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 씨는 상장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내 꿈을 이뤄줬어요. 당신은 내 자랑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내일을 믿는 이유예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얘야,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행복하다.
저는 그 품에 안겨 울면서 마침내 제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남아있고 민준 씨의 건강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저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과 끈기로 우리 작은 가족이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가 평온한 항구에 닿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경시대회 상장을 받아온 날, 온 마을이 잔칫날처럼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과거에 저를 멸시했던 것을 후회하며 혀를 차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곁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별 말씀 없으셨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며칠 내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제 아내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말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사람들의 동정과 경멸 어린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감시와 잔소리에 시달렸던 날들도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된 긴 꿈만 같았습니다. 그 험난한 길 위에서 저는 제 자신의 의지와 인내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련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작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민준 씨의 건강은 여전히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넘어진 이후로 그는 아직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는 그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준 씨는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 다리가 비록 약하지만 당신 덕분에 아직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내 두 번째 다리예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행복이란 온전한 육체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부축하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민준 씨의 휠체어를 밀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따라와 서연이 누나, 민준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민준쌤이라고 불러? 한 아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요즘 민준쌤이 우리한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글자도 가르쳐줘요. 정말 재밌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예전처럼 걷지는 못하지만 아직 두 손과 머리는 멀쩡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게 사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고 가슴 속에서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절망에 빠져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남자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민준 씨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이 퍼지자 곧 많은 집에서 아이들을 보내왔습니다. 조용했던 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글 읽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감동과 함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첫 성공 이후에도 계속 노력했고 교육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꿈을 이루는 동시에 민준 씨와 함께 이 마을 아이들에게 지식을 심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온 가족이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얘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예전에는 내가 너를 가난한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두에게 증명해 보이는구나.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겨 울면서 진정한 두 번째 어머니를 얻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의 삶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저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집 근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집에서 작은 공부방을 열어 동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때 어둡고 침울했던 집은 이제 언제나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 집은 정말 복받았네. 며느리는 똑똑하고 아들은 장애가 있어도 저렇게 보람있게 살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교만해지기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행운이 아니라 땀과 눈물,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끈기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저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연 씨, 그거 알아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모두가 당신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모든 고통을 원동력으로 바꿨어요. 당신은 내 자랑일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본보기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제 원동력이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전 감히 계속 나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밖에서는 황금빛 벼의 향기를 품은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사랑과 인내,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작은 가족은 언제나 굳건히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8살, 수능에 떨어지고 40살의 장애인에게 억지로 시집가야 했던 소녀, 눈물이 마르도록 울며 모든 미래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날들. 하지만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찾았고 마침내 제 꿈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고통을 힘으로 바꾸며 함께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제 이야기는 단지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의지와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는 민준 씨를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마침내 복이라는 한 글자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인생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18, 수능에 떨어진 후 40살 장애인에게 억지로 시집가야 했던 제 인생은 한때 어둠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며 서로 나누고 동행하는 진심 속에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당신을 동정하고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꿋꿋하게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시간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무시당하던 처지에서 저는 공부하고 성장하여 가족과 남편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휠체어 위에서 절망하던 남편 민준 씨는 사랑과 격려 덕분에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엄격하고 차가웠던 시어머니는 마침내 마음을 열고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명 때문에 눈물말을 날 없던 저 역시 굳은 의지와 따뜻한 인간의 속에서 평온과 빛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움, 실패, 편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마음과 인내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하늘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소박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고통을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사랑, 의지,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지금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굳은 신념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행복은 반드시 당신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랑과 의지, 그리고 평범한 삶 속 행복에 대한 교훈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공유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감동적이고 인간적이며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행복을 찾는 다른 누군가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